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권운동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과 함께 노동자들의 인권, 어린이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계절의 여왕입니다. 5월. 네, 또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어서. 네, 그리고 오늘은 5월의 첫날인 또 근로자의 날입니다. 네, 노동자리죠. 네, 사무국장님께서는 오늘 쉬시나요? 저는 노동자가 아니어서요. 네. 저희는 활동가여서 안 쉽니다. 그러면 이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노동자는 원래 다 쉬어야 되는데 한국은 좀 과도기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엔 노동절이 소위 빨간 날이에요. 공휴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휴일은 아니고 그렇죠. 은행 같은 경우가 뭐 쉰다든지,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자가 있고 노동자들이 임금 단체 협상을 통해서 뭐 쉬기로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쉽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할까요? 좀 문제가 있다 할까? 아직 뭐 그런 상태인데, 왜냐하면 원래 노동절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5월 1일이에요. 메이데이. 아, 네. 근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 노동절로 기념했어요. 3월 10일은 무슨 날이냐면 네. 한국노총 창립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뜬금없죠. 메이데이라는 건 다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벌써 100년도 넘었죠.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자들의 삶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했던 걸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노동자들이 그 투쟁했던 걸 기억하기 위해서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도 그 노동절로 기억하고 있고, 그게 전 세계 노동자들의 일종의 약속인데, 네. 한국은 아직 그런 면에서 조금 뭐랄까요, 세계 일원으로서의 역할이랄까 이런 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네. 아쉬워요. 네. 그리고 또 이 노동자나 근로자들은 어떻게 보면 단어로 보면 노동자 근로자지만 우리 주변에서 살펴보면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인들이 결국엔 다 노동자이자 근로자들인 거잖아요. 우리는 뭐 자영업자 아니면 다 노동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런 날에는 내 주변 사람들도 한번 돌아보고 또 이 가정의 달인 만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노동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또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요? 모든 공무원 노동자예요. 모든 의사들, 물론 자기가 개업의는 아니겠지만 의사들도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지 않은 노동자인 거고, 장관도 노동자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 총리를 빼고는 다 노동자예요. 경찰청장도 노동자고, 왜냐하면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잖아요. 노동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뭐 지식 노동, 육체 노동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다 노동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노동자하면 마치 천시하거나 좀 깔보거나 이 힘든 3D 업종에서 3D입니까? 3D입니까? 하여튼 그 업종에서 요새 그것도 쟁점이 돼가지고 하여튼 그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을 노동자라고 얘기하고 좀 밑으로 깔아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 모든 검사가 다 노동자잖아요. 그럼요. 네. 자, 이렇게 좀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오늘 이렇게 오창익 사무국장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이번 주 금요일은 이 우리가 95번째 어린이날을 맞게 됩니다. 네, 어린이날. 5월은 푸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실 이 어린이의 인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린이날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운 좋게도요, 서울에 살아가지고 어린이날 때 짜장면도 먹어봤어요. 매번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먹어봤어요. 네. 좋은 날로 기억합니다. 아, 정말요? 네. 저는 이제 어린이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선물. 선물 좋죠. 네, 뭐 부모님과 놀러 가는 날 약간 이런 이렇게 인상이 드는데. 놀러 가기에는 그 워낙 어디 가나 뭐 복잡해가지고 어린이날. 그래도 가야죠. 안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좀 누구나 어린이날에 대한 좋은 추억 하나쯤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린이날은 어떻게 해서 이제 제정이 된 건가요? 미국에서부터 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훨씬 더 평가하고 훨씬 더 그분께 고마움을 가져야 되는 분이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시죠. 손병희 선생의 사위이기도 하고
운동가죠. 종교인이기도 하고. 네. 이분이 이제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대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한국 사람, 조선 사람 전체를 가르치셨죠. 그래서 어린이를 지칭하는 명칭조차 없는데 어린이란 말이 참 나이가 어린이 이렇게 어른, 어린이 이렇게 아주 쉬운 말인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셨고요. 근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인권도 그래요. 누구나 다 똑같은 무게의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존엄하다고 해서 똑같은 대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소로 흔히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몸무게 100kg가 몸무게 50kg이 있다고 했을 때 중심축에서 똑같이 1m 떨어져서 시소를 타면 50kg는 하늘에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거운 사람 좀 더 앞으로 오고 가벼운 사람 좀 더 뒤로 가야죠. 인권은 이렇게 좀 편파적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접을 해야 인권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나 장년에게 하는 대접 있을 수 있겠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노인이나 어린이에게 대접을 더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어린이는 스스로 무엇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생산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린이가 만약 누군가 부모 등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린이의 삶은 금세 비참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0살하고 30살은 인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30살은 네. 자기가 뭘 할 수 있지만 10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걸 같은 거밖에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처럼 특별한 보호를 해야 된다. 또 하나. 어르신도 잘 모셔야 되지만 어린이를 잘 돌봐야 되는 건 어린이는 내일의 어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간다고 치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어린이들에게 달려있어요. 어린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하냐, 바르게 커나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건강하고 바른 나라가 될 수 있는지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권은 이렇게 편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어린이를 호명해가지고 공휴일로 정한 국가의 목표도 그런 겁니다. 네. 이 어린이날이 역사가 오래됐지만 근데 어린이 인권이란 말은 좀 생소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아동학대를 비롯한 이런 법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가 어린이냐. 그러니까 미성년을 보통 영어로 하면 차일드가 되기 때문에 차일드는요. 한 18세까지는 차일드예요. 세계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그건 청소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또 나이를 세는 것도 좀 다르잖아요. 태어나면서 한 살 먹고 태어난다거나. 그리고 또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학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에 다니면 어린이, 중학교에 가면 청소년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 사이로. 근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구별지어지는 건 아니죠. 나이 한 살 더 먹은 초등학생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대체로 하여튼 어린이 청소년 이렇게 같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5월 5일은 초등학생만을 위한 날은 아니고요. 네. 중학교 1, 2학년, 고3까지도 우리가 한번 우리 미래의 주역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런 취지의 날이죠. 굉장히 중요한 권리들이 많은데 일단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 사람들은 아니고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좋은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좀 실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의 의미는 뭐냐면 중학교의 전 단계 같아요. 중학교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네. 중학교는 고등학교의 전 단계. 고등학교는 뭐 하는 곳이죠? 대학 가는 대학을 거.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대학은 취직하기 전 단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봄 참 좋잖아요. 봄이라는 게 여름의 전 계절이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봄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은 초등 과정, 중등은 중등 과정에서 자족적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어른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초등 때부터 학원 다녀야 되고 이게 뭐 완전히 보편적인 일반적인 현상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전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저만 해도 운이 좋아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이란 거는 뭐였냐면요. 학원은 딱 적어요. 주산학원. 많이 옛날 얘기인 것 같네요. 옛날 얘기죠. 지금 한 세대 전이니까.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선행학습을 한다거나 부족한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학원은 재수할 때 가는 곳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는 문화도 없었고 그런 학원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옛날에 30년 전 또 40년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못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 잠을 자는 게 한국 애들이에요. 프랑스랑 통계를 비교해 보니까 어린이 취침 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 50분 차이가 나요. 거의 2시간. 하루가 24시간밖에 안 되는데 한국 애들은 프랑스 애들보다 2시간씩 덜 자는 거예요. 잠을 덜 자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죠. 그쵸. 예민해지죠. 비만 생기죠. 혈압 올라가죠. 소아 당뇨병 이런 것들도 사실 잠 부족에서 많이 오거든요.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지 않잖아요. 네. 어린이들이 피곤하잖아요. 어린이들이 졸립잖아요. 많이 자고 많이 먹고 무럭무럭 커야 할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뭐 어린이 인권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는지 좀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잠조차 못 자고 있고, 네네. 아니 아이들이 뛰놀지 못하고 있고, 아이들이 늘 피곤해 있고, 아이들이 오늘을 살지 않고 막연하게 내일을 준비하는데 그 정말 전망을 가지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자기 삶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1등부터 50만 등 60만 등까지 점수 매기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거 자체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 자체가 인권 침해적이고 이 문제는 익숙하긴 하지만 누구나 다 그러긴 하지만 뭐 저 농촌이나 산촌이나 어촌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학원 보내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어느 틈에는 좀 멈춰가지고 좀 정돈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 네. 일상적 만성적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참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또 이런 어떤 평상시의 어떤 생활 외에도 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문제를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 2013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최근 3년 새에 1,427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보시나요? 그거는요, 진짜로 가정폭력이 많아서 늘어난 건 아니에요. 아, 이게 그래요? 약간 속임수예요. 죄송한데. 뭐냐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4대약 척결을 주장하셨어요. 4대약이라는 게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불량식품 이렇게 얘기해서 4대약이 된 거예요. 갑자기 졸지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경찰은 그것에서 성과를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가정폭력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도 막 신고받고 신고를 독려하고 막 이래서 건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로 이제 남성이 여성에게 가정폭력을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렇죠.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경우보다는. 그래서 갑자기 막 사람들이 인권 수준이 떨어지고 남자가 막 폭군으로 변해서 이렇게 급증한 건 아니고요. 이건 약간 그 뭐죠. 단속을 활발히 하고 또 단속을 유도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숫자가 늘어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치더라도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죠. 근데 지난 20, 30년 동안 적어도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진보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길거리에서 어떤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내 마누라 내가 때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기도 했고 그런 말을 들으면 지금 뭐 50대 이상들은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맞아. 지가 지 마누라 때린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말을 한다면 뭐 바로 신고하고 바로 동영상 채증하고 그렇잖아요. 그럼요.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네라고 인식해요. 세상이 바뀌었죠. 뭐 그건 저는 진일보했다고 봐요. 가족을 가장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장의 소유물이나 부속물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함부로 때리기도 하고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주 잘못된 문화였죠. 그런 문화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하고 경각심을 갖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가정폭력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취가 있고 또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픈 가정폭력들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 가정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내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나 교육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이가 잘못을 하면 사랑의 매도 필요하고 또 체벌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아이들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니, 그러니까 애들 때리지 않으면 벌은 나빠진다고 아직까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완전히 미신이에요. 미신도 이런 미신이 없어요. 자, 때리는 건 이렇습니다. 때리는 게 효과를 가지려면요. 때리는 강도가 세져야 돼 갈수록. 한 대 때리다가 두 대 때리고 이렇게 돼야 돼요. 폭력에 의존하게 되는 교육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때리는 건 고통을 구체적으로 줘야 돼요. 살살 때려가지고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게 때려야 되거든요. 기억에 남게. 근데 누구나 폭력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장 말을 듣는 것처럼 하지만 교육 효과도 없어요. 굉장히 수동적인 인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두려워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자기가 공부해야 될 까닭을 깨닫고 공부를 하거나 형제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너무 좋은 일이어가지고 자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너무 기쁜 일이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매가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당장 효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착시 현상이고 애의 앞날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때리면서 키우면요. 그러면은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정말 교육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부모가 화내서 때리는 거예요. 화나서.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하는데 왜 매를 때려요. 사랑하면 예뻐하고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껴안아줘야죠. 그러니까 체벌은 학교에서의 체벌도 인권 침해다라고 우리 사회가 이제 합의했잖아요. 네. 사랑에 매란 없다. 사랑하면 어떻게 매를 주냐라고 합의했잖아요. 이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은 국가가 이렇게 개입해 들어오기 어려운 아주 개인적인 영역에 속해 있지요. 그러나 정말 지혜롭게 생각하시면 돼요. 때리면 어떻게 될까? 때리면 당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리고 맞으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면 어린이들이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미워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때리는 부모죠. 네. 아니,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기도 바쁜데 매를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어른들, 부모들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너무 비정상이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너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매에 기대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뭐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또 그런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이 말 안 듣는 우리 아이들을 중이들 특히 중2병 네. 어떻게 다뤄야 될지. 중2가 얼마나 무섭냐면 중2가 극성이어서 김정은이도 못 쳐들어온다 이럴 정도잖아요. 방법 무궁무진한 게 많아요. 교육자들은 그런 거를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저는 선생님들하고 이제 교육을 하거나 많이 만나는데 선생님들에게 주문하는 건 이런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한 아이에게 거짓말이라도 칭찬을 해줘라. 그러면 선생님들 그래요. 칭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수업 시간 됐는데 노트도 안 꺼내놓고 뭐 책도 안 꺼내놔. 그러면 뭐 정말 없을까? 책상 정리를 잘하는구나 너는. 이렇게라도 칭찬하자. 눈이 예쁘다. 뭐 피부가 좋다. 애들은 다 피부 좋을 거 아니야 어른들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때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없으면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뭐 물어보기라도 해가지고 듣기 좋은 칭찬법 이런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음악 실기 시험을 하는데 뭐 노래를 한 곡 부르는 거예요. 뭐 이태리 가곡 같은 걸. 음악 선생님 들으시더니 창익이 노래 잘한다 이러시더라고요. 딱 그것뿐이었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만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순간 저는 음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되게 우쭐했었어요. 아니 어린 마음에 내가 노래를 잘하는구나.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아이들과 어떻게 만날 건지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 때리는 거는 정말 그 폭력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능하고 비전도 없고 요령도 모른다는 거를 그냥 자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네. 고민하면 되게 많은 거를 아이들과 관계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랑의 매보다는 어떨 때는 이 사랑의 언어가 조금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청소년 시기에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에 방황도 하고 어떤 사람 가출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가출했다 집에 돌아왔다. 그럴 때 부모의 폭력으로 집에 돌아와요. 폭력이면 더 나가죠. 그럴 때 뭡니까? 엄마의 눈물이라든지 아빠의 자상한 정말 그래 아빠가 도와주는 건 없지만 난 널 이해해. 난 네 편이야. 이런 얘기로 사람들이 막 인생도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 막
성인 같은 분들도 보면 어머니의 기도라든지 이런 게 그 인간을 확 돌려버리고 그 인간을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나가게 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훌륭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든든한 배우가 돼주고 너의 지지자가 돼주고 이런 걸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네. 꼭 효과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어린이날을 지정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 개개인의 인식 변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어린이 청소년 문제 얘기하면 정말 미안해 죽겠어요.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너무 힘들어요. 태어나서 20년 동안 사망 원인 1위는 어느 나라나 사고예요. 어린이 청소년이 만약 죽었다 그러면 사고라고요. 네. 있을 수 없는 사고, 우연한 사고, 교통사고 이런 겁니다. 근데 한국은 두 가지로 갈라져요. 전반부 10년은 사고인데 후반부 10년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10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그러다가 2014년에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에서 사고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가 정상국가, 보통국가가 됐다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래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청소년들이 사고로 죽으니까 사망 원인 1위가 잠시 사고였어요. 더 슬프죠. 2013년 1위 자살, 2014년 1위 사고, 2015년 1위 다시 자살이 됐어요. 다른 거 떠나기 전에 생명이 가장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살해서 죽는 세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총체적으로. 네. 자살해서 죽는 게 가장 많은 나라예요. 20대 가면 더 끔찍합니다. 20대는 사망자 절반이 자살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자살이에요. 그렇게 아주 힘든 여건에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희망도 사실 별로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1등부터 60만 등까지 다 1등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처음에 태어날 땐 다 서울대 갈 것 같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렇지만 3학년 때 4학년 때부터 쭉쭉 정리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한 경쟁에 참여시키기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아이들 목숨을 살리는 차원에서의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권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들도 그 권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숨을 부지할 권리, 생명권조차 사실 한국에서는 좀 불안하다. 네. 세월호 참사 그런 걸 보여주기도 했고 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자살이 그런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종교 교육을 강화하는 겁니다. 종교 교육. 네, 일요일 날 그 어린이 청소년들 정말 모으기 힘들죠. 특히 어린이들은 좀 나오지만 청소년 중학생부터 안 나오잖아요. 공부하죠, 막. 네? 공부하느라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학원 앞에서 데모를 해야 되나? 하여튼 학원을 문을 닫더라도 일요일 오전이라도 종교 학교가 진행돼야 돼요. 정말 그 성장할 때 이 종교 교리라는 게 이제 가르침이잖아요. 그 으뜸 가르침, 거룩한 가르침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인간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건 부모들이 결단해야 되고 종단에서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현직 교사들 중에 막 신자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종단 학교로 들어와야 됩니다. 주일학교 같은 데로 들어와가지고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의 퀄리티도 높고 기자재도 그러니까 70년대, 60년대, 아마 70년대까지만 해도 그 종교 학교들의 수준들이 높았어요. 교재도 괜찮고 일선 학교는 뭐 흑백인데 여기는 칼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도 하고 좋은 분들 모셔다가 좋은 강의 해주고 그래서 거기 가면 정말 보이는 거예요. 성과들이. 정말 아이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가 한국 사회에서 부여받고 있는 사명이랄까 이런 거는 모델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법당에 보냈더니 교당에 보냈더니 애들이 달라졌어요. 괜찮아. 애들이 뭐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공경도 잘하고 무엇보다 지가 행복해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는가가 관건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인권과 관련해서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죠. 네. 대종사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하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오.
네. 그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완전 인권 선언이시네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은 갖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어른한테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거.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네, 대안은 이 형식은 다를지라도 그 정신은 같아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네. 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이들의 권리 또 아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권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인권운동가 오창익 사무국장님 모시고요. 어린이 인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무국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